반갑습니다. 오대영 라이브 오대영입니다. 쪽지는 봤지만 지시는 없었다. JTBC를 비롯한 언론사 단전 단수에 대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헌재에서 한 주장입니다. 소방청장의 증언과 배치되고 검찰 수사 기록과도 다른 내용입니다. 따져보겠습니다. 명태균 특검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야 6당이 추진 중인데 이달 중 처리할 예정입니다. 명태균 씨는 국민이 정치권의 더럽고 추악한 뒷모습을 알아야 할 때가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당 대선 주자들도 거론했습니다. 자세히 분석하고 당사자들의 반론도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할 네 분을 소개해드리고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증인신문에서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했는지, 그리고 국무회의가 절차대로 이루어졌는지입니다. 그런데 이상민 전 장관의 답변이 알쏭달쏭합니다.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등 특정 건물에 대한 단수에 대한 조치를 구두로라도 지시받은 적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제가 대통령실에서 종이 쪽지 몇 개를 좀 멀리서 이렇게 본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지 중에는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는 받은 적도 한 적도 없었다는 겁니다. 단지 대통령실에 들어갔을 때 저 멀리서 본 쪽지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고, 또 걱정이 되어서 소방청장과 통화를 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이 통화 내용에 대해 소방청장은 이렇게 말한 바 있죠. 특정 몇 가지 언론사에 대해서 경찰청 쪽에서 요청이 있으면은 협조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국무회의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대행은 국무회의에 하자가 있다고 말했었는데 이에 대한 생각도 다르다고 했습니다. 국무처 장관으로서 보셨을 때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이거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그 유효 여부를 제가 판단할 지위에 있지는 않고요. 다만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당시 그 자리에 있던 국무위원들은 모두 국무회의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한마디로 요약하면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한 게 아니라는 주장인데 이 주장 통할까요? 네, 이 시각에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7차 변론 기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잠시 뒤에 하고요. 오늘 새롭게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찬성 쪽이 64.9, 구체적으로는 매우 찬성이 51.8, 찬성이 13.1, 그리고 중립이 11.9%로 나타났고 반대 쪽은 23.1%, 반대는 10.5, 매우 반대는 12.6 합산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나타난 여론조사 결과인데 최근 광장 집회에서 탄핵 반대를 외치고 있고 다양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가장 최신의 민심을 흐름을 짚어볼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분 패널께 짧게 여쭤볼게요. 김희정 의원님, 지금 민심을 잘 담고 있다고 보세요? 그런데 이 조사 날짜가 보니까 1월 22일부터 23일이더라고요. 예. 이제 그러면 지금보다는 한 20여일 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민심은 서부지법 그 난입 폭동 그리고 재판이 지금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이 와중에서 여론이 어떻게 변했는지 조금 현재 추이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계엄 당시로부터 한 50여일이 지난 후에 조사된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계엄 그 당시하고 큰 여론의 변화는 없다라는 걸 저희가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찬성이 65% 가까이 되고 반대가 23%인데 응답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예. 그러니까 1,51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건데 응답률이 20% 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응답률이고요. 그래서 민심을 조금 비교적 정확하게 읽는 그런 여론조사가 아닌가 생각하고 또 하나는 3년간 국정 운영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한 76.5% 정도 되기 때문에 네.
이 탄핵에 대한 여론하고 얼추 비슷한 민심이라고 읽히거든요. 그래서 여러 집회가 지금 최근 들어서 탄핵 찬반 집회가 여기저기서 이제 벌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이거를 불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꼼수들을 쓰고는 있습니다만은 피청구인 측에서 그러나 민심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예. 속내는 계엄 당시와 지금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전반적인 민심의 흐름은 12월 처음에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됐을 때 가장 민심도 탄핵에 대한 찬성 여론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나오는 여론조사들의 흐름을 보면 그때를 고점으로 탄핵 찬성 여론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탄핵에 반대한다는 여론은 상승하는 추세죠. 1월 22일부터 23일 이후에 헌재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 재판 과정에서 그동안 우리가 사실이라고 믿었던 여러 가지 이 내란과 관련한 증언들을 반박하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또 헌법재판소의 인적 구성이라든가 재판 과정이 너무 지나치게 일방적으로 흘러가는 것 아니냐라는 민심의 반발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나온 그 수치보다는 탄핵 찬성 여론은 조금 줄어들고 예. 탄핵 반대 여론 그건 뭐 우리 보수 강경 지지자들이 응집했다는 결과로도 해석해 볼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이 수치보다는 탄핵 반대 여론이 커진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탄핵 반대 여론이 커졌다라고 하는 것은 희망사항으로 생각하고요. 국민들께서는 최근에 선거 결과들을 보시면 민심의 큰 흐름에 변화가 있었을 때 그게 여론조사에 잘 드러나지 않지만 그 여론조사에 드러나지 않는 민심들을 표로서 응징하는 결과들을 많이 보였죠. 지난번 총선 때도 그러한 모습들이 보였었는데 최근에 탄핵 반대 여론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그 선전선동이 일정 정도 작동을 하면서 그 극우 세력의 준동 그리고 극우 세력의 결집의 결과이지 보수 전체의 결집까지도 되지 못한 결과였기 때문에 예. 이러한 여론의 흐름, 탄핵 탄성이 더 높아지는 여론의 흐름은 지금의 탄핵 심판의 과정 속에서 정말 염치도 하나도 없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더욱더 높아질 것이고 특히나 또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마는 국민의힘이 전혀 개선의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염치 없는 자들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게 여론조사에서 계속 드러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보면 대략 그 탄핵 찬성 여론이 65% 정도 그리고 뭐 중립 입장이 12% 그리고 적극적인 탄핵 반대가 23% 정도의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8년 전에 정확하게 탄핵을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8년 전에 비해서 지금 이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른바 탄핵 사유는 더 분명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왜 탄핵 찬성 비율이 8년 전에 비해서는 좀 낮게 나오느냐. 이거는 8년 전에 우리가 탄핵을 경험하면서 탄핵 이후에 어떤 프로세스로 어떤 절차로 정치권이 돌아가는지를 똑똑히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8년 전에는 탄핵 이후에 60일 이내에 치러지는 대선에서 제1야당의 대선 후보가 당선이 됐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지금 탄핵에 대해서 중립 내지는 반대 여론이 대략 35%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탄핵 이후에 이루어질 대선 결과에 대해서 바라지 않는 8년 전과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여론이 일부 반영돼서 예. 뚜렷한 탄핵 사유에도 불구하고 중립 내지는 탄핵 반대 여론이 35% 정도 여론조사에서 잡히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조사 일시가 1월 22일부터 23일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물론 시간이 좀 지나긴 했습니다만 응답률이 높기 때문에 최근에 여론이 어떻다라는 주장과 해석들이 워낙 많아서 한번 네 분의 의견을 구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오늘 헌재 7차 변론 출석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가장 쟁점이 된 부분은 역시 단전 단수 지시를 대통령이 했느냐, 그걸 받았느냐, 그리고 어떤 증거들이 있느냐였습니다. 보겠습니다.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등 특정 건물에 대한 단수에 대한 조치를 구두로라도 지시받은 적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언론을 보면 증인께서 소방청장에게 몇 군데 단수를 지시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소방청장과 통화는 하셨죠? 통화했습니다. 제가 대통령실에서 종이 쪽지 몇 개를 좀 멀리서 이렇게 본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지 중에는 소방청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제가 대통령님께 이제 그 국무위원들의 분위기, 국무위원들이 생각하는 거 그런 만류하러 들어간 자리에서 짧게 한 1, 2분 머물 때 잠깐 얼핏 보게 된 건데요. 사무실로 돌아가는 내내 그게 굉장히 마음에 쓰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실로 돌아간 다음에 이제 큰 사건 사고고 접수된 거는 없는지 어떤 각종 시위나 충돌 같은 상황은 없는지 그런 상황이 전반적으로 궁금해서 제가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에게 차례로 전화를 했습니다. 소방청장에게 전화하면서도 그런 것들을 물어본 다음에 아까 그 쪽지가 생각이 또 나고 걱정이 돼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꼼꼼히 챙겨달라는 취지에 당부를 한 거고. 네, 지시는 없었고 쪽지를 봤다라는 취지인데 눈에 띄는 단어가 몇 개 있어요. 종이 쪽지 몇 개를 좀 멀리서 본 게 있다. 한 1, 2분 머물 때 잠깐 얼핏 봤다. 이렇게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방어적이라고 보이는 표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신문 과정에서 그러면 그 쪽지가 어디 있었냐 하는 물음이 생겼는데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아까 그 단수 적혀있던 쪽지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었습니까? 집무실입니까? 여기 접견실입니까? 집무실이 네. 집무실이 어디에? 어디 위에 놓여 집무실 있습니까? 대통령 탁자에 그 단수에 소방청장 문구도 있었습니까? 제일 머릿말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표창구인 대리인 물으실 때는 이게 대통령이 이런 관련 지시를 했으면 2시간이나 있다가 이 소방청장한테 전화를 했겠느냐 그랬는데 실제로 전화한 시간은 계엄 선포되고 1시간 정도 뒤죠. 예, 계엄 11시 선포로부터는 37분 예, 경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아까 거기에 적혀 있던 장소 MBC 여론조사 꽃 기억나십니까? 네. 또 뭐 있었습니까? 한겨레, 한겨레도 경향신문, 있었던 것 JTBC 같고요. 맞습니까? 대충 그 정도였을 겁니다. 예, 쪽지는 있는데 지시는 없었다. 요약하면 이렇게 되네요. 거의 이거는 그 홍장훈 1차장에게 계엄 그 긴박한 그 순간에 그 난리통에 전화해서 격려 전화했던 거다라는 것보다 더 웃깁니다. 저는. 예. 도대체 그러면은 그 단수 내용이 적힌 쪽지를 멀리서 힐끔 보고 본인이 했다는 건데 내내 마음에 걸렸다 이러는 건데 그럼 그 쪽지는 집무실 책상에 왜 있었을까요? 누가 작성해서 대통령 책상에 올려놨을까요? 그거부터 조사해야 되니까 내란 특검 해야 된다는 건데 국민의힘이 저렇게 버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도 거부권 행사하고 있고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는 건데 검찰에서 계속해서 이제 이 피의자 측에서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있다 없다 체포영장 집행한 후에도 이제 검찰로 이 넘기지 않았습니까? 다시 예. 다시 넘기기 전에 소방청장, 소방청 차장 등을 불러서 이 단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검찰에서. 그게 이제 오늘 보도가 된 거 아닙니까? 다시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돌려받기 전에 미리 조사를 한 거예요. 왜냐?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니 없니 가지고 계속 시비를 걸었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 내용에 대해서 증거로 인정 못한다라고 우길까 봐 그러기 전에 공수처 수사 내용에 대한 참고를 하지 않고 검찰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다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서 얻은 내용이 이상민 장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아서 소방청장이 조지호 경찰청장이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단수 등 관련해서 요청이 있으면 적의 조치하라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민 전 장관도 조사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 혐의를 부인을 했고 그러면 소방청장, 차장
이분들이 굳이 단전 단수를,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를 굳이 그 순간에 지어내서 장관이 지시했다라고 얘기할 이유가 있을까요?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 거는 또 실행에 옮길 수도 없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민 장관이 거짓말하고 있다고밖에 판단이 안 되는 거고 예. 또 대통령의 공소장에도 분명히 단전 단수의 지시는 피의자 윤석열이 한 것이다라고 검찰 공소장에도 적혀 있는 거를 우리가 지난번에도 논의를 했었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지시를 직접 했다는 사람은 있고 자기는 받은 바가 없고 또 그 지시를 받았다는 소방청장이 있는데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까? 네. 힐끔 보고 이 쪽지가 내내 마음에 걸렸다고요? 쪽지를 가로로 접었냐 세로로 접었냐 최상목 대행이 있는가 하면 이상민 장관은 대통령의 오른팔로서 얼마나 그동안 그 권력 행사를 해왔습니까? 그런데 이런 거짓말을 누가 봐도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버젓이 헌재에 나와서 또 이렇게 부인하면서 하고 있다는 것이 참 참담하죠.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판사 출신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나오는 증언이 위증의 죄라는 아주 무거운 죄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을 누구보다 잘 알 거고요. 여기 이 쪽지 또는 메모로 흘낏 봤다는 것은 대강의 흐름으로 봤을 때 지난번에 최상목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받았다는 비상입법기구를 준비하고 국회에 대한 일체의 재정 지원을 중단해라라고 예. 했던 게 이게 8페이지라는 표현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 걸로 미뤄봤을 때 그 연장선상에 있던 쪽지를 봤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쪽지가 이상민 장관에게 직접 지시가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이상민 장관이 정말 메모 내용만 보고 실제 또 소방청장이나 경찰청장에게 단전단수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이 내용은 공수처 조사에는 사실 없던 내용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새로 추가된 내용인데 그러면 소방청장이든 경찰청장이든 지금 경찰청장은 아마 목요일에 다시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니까 그때 그 부분을 확인하면 될 것 같은데 네. 소방청장이 했던 얘기와는 전 대질이든 추가 변론이 얼마든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헌법재판이 정해진 기간 내에 졸속적으로 치러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여기서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히 사실로 받아들였던 게 사실이 아니라는 부분을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증언하고 있는 거죠. 예. 이게 대통령 탁자 위에 있었다는 거고 얼핏 봤다는 거거든요. 네. 누가 보라고 해서 봤다 그러면 그것도 지시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본인은 그런 판단을 안 하고 멀리서 이렇게 잠깐 얼핏 봤다. 네. 근데 내용은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예. 예,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스스로 하고 있죠. 그날 상황을 다시 한번 복귀하면 행안부 장관은 그때 울산에 있었습니다. 12월 3일 날 울산에 행사를 하다가 갑자기 대통령실에 호출을 받고 대통령실로 빨리 왔죠. 그러니까 다른 국무위원들 한덕수 총리보다 먼저 대통령실에 도착을 해서 대통령과 대화를 나눴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국무회의장이 아니고 대통령실, 대통령이 직무 공간에서 그러한 쪽지를 봤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비상계엄과 관련돼 있는 역할 분담에 있어서 충안파의 한 사람이 이상민 장관의 역할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고요. 그리고 대통령과의 그 관계 그리고 오랜 술 친구를 했던 사람으로서의 이 그동안 대통령이 오랫동안 계엄을 얘기했던 그리고 비상조치를 얘기했던 얘기를 다 들었던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얼핏 들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주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할 수 있으나 지금 한 2달 가까이 되면서 여러 가지 사실들이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날의 이상민 장관의 행적이 어떻게 됐었는지 그리고 그동안 그 이전에도 이상민 장관이 어떤 관계들로 대통령과 커뮤니케이션 했는지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얼핏 봤는데 그것을 모든 걸 다 기억한다. 그리고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했다. 아무 목적도 없이 전화했다. 그렇게 믿을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또 하나 이상민 장관과 관련돼서 공수처에서 수사를 못했고
안 했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공처가 수사 이관을 받고 나서 내란 속의 윤석열에 대한 수사 그리고 그 친명 처리 문제 때문에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그것을 밝혀내지 못한 것이라기보다는 수사를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게 정확한 팩트이겠죠. 예. 그래서 이미 정리를 하면 이상민 장관은 다른 국무위원들이 모이기 전에 대통령실에 가서 그날에 있을 비상계엄 그리고 그 후속 조치에 대해서 논의했던 그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러한 단전 조치에 대해서 전혀 얼핏 봤다라고 대충 넘어가는 것은 거짓말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언론사 단전 단수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계엄에서의 반헌법성 여부를 따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공소장에도 보면 대통령 공소장이에요. 윤 대통령, 이상민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허석곤 소방청장 이런 순으로 지시가 이루어졌다라고 공소장에는 담겨 있거든요. 예. 지금 직접 지시는 받은 적도 없고 한 적도 없다라고 하지만 메모를 봤다라고 하면 암묵적인 지시가 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사실은 그 지시가 있었다고 보는 게 상식에 부합하죠. 지금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그렇고 이상민 전 장관도 그렇고 계속 의도적으로 쪽지라고 쪽지 몇 개, 뭐 쪽지를 받았다. 뭐 공문서가 아닌 쪽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자꾸 의도적으로 축소해서 표현을 합니다만 사실은 정식으로 작성된 지시문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근데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지시문을 보지도 않고 주머니에 넣었다가 그냥 그 차관보한테 건네기만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상민 전 장관은 지시문을 받은 것도 아니고 대통령 직무실 책상 위에 있는 지시문을 멀리서 봤다. 그것도 얼핏 봤다. 이렇게 자꾸 축소하는 진술을 하는데 제가 보기엔 가장 큰 이유는 이 국무위원들이 자칫 잘못하면 내란 범행과 관련해서 주요 임무 종사자로 유죄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이상민 전 장관은 실제로 실행에 옮겼다고 보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허석건 소방청장이 이상민 당시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 주요 언론사에 경찰청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단전 단수 조치에 협조하라는 식으로 연락을 받았다라고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주요 임무 종사자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피하고자 대통령의 지시가 아예 없었다. 처음 단계부터 지금 끊어내고 있는 상황인데 발생한 사건의 흐름을 보면 지시문에 의한 일부러 대통령 측의 변호인도 구두로라도 이렇게만 묻잖아요. 예. 사실은 서면 지시였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만 서면 얘기는 빼고 구두로 지시받은 적이 있냐라고 의도적으로 묻거든요. 근데 사건의 흐름은 지시문에 의한 서면에 의한 지시를 받고 그 실행에 이르렀다고 보는 게 훨씬 자연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화면 하단에 속보자막이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부정선거 주장과 관련한 증인들 신문이 있거든요. 국정원 전 3차장도 출석을 해서 백종욱 전 차장입니다. 관련된 증언을 하고 있고 또 대통령의 대학 동기인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도 5시부터 출석하는 걸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 시각 증언들이 이어지고 있는지 신문이 진행되고 있는지는 확인되는 대로 시청자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지금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까지는 더 파악이 되면 제가 설명을 직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다른 주요 인사들과 배치되는 발언들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통령 측에서는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상적 국무회의로 볼 수 없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상민 전 장관이 반박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개회 선언 없었다. 안건에 대한 설명 없었다. 폐회 선언 없었다. 이 말이 맞나요? 개회 선언은 당연히 없었고요. 그 다음에 뭐 안건은 제가 나중에 보니까 뭐 김용현 장관이 뭐 문건을 나눠줬다고 그렇게 하는데 일단 안건 자체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무위원들은 다 국무회의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국무회의가 쭉 진행이 되다가 대통령께서 발표를 하고 다시 돌아오셔서 또 그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아까 말씀드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국무회의의 종료 시점을 언제로 볼 건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최상목 장관의 진술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는 김용호 의원이 국무총리에게 보고하는 거 못 받고 그 자리에서 어떤 안건이나 자료를 받은 것도 없습니다. 그러시거든요. 저도 김용현 장관님이 총리님께 뭘 보고하거나 이런 장면은 보지 못했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행안부 장관 2년 넘게 재임하면서 국무회의를 100번 훨씬 넘게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 과정에서 의사 정족수가 물론 갖춰진 상태는 아니었습니다만 이번 국무회의처럼 실질적으로 국무위원들끼리 열띤 토론이나 의사 전달이 있었던 것은 처음이었고요. 예. 오히려 저는 그런 해제 국무회의보다는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가 훨씬 실질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인데요. 저희가 좀 길게 들려드린 이유는 시청자들께서 맥락을 충분히 이해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김희정 의원님, 네. 개회사는 없었다. 하지만 국무위원들은 다 국무회의 하는 걸로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다. 자신의 생각이죠. 그런데 한덕수 총리라든가 최상목 권한대행은 정상적인 국무회의라고 보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동일한 국무회의 비슷한 걸 했는데 총리하고 부총리는 이건 국무회의가 아니었다 사실상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대통령 오른팔이라고 불렸던 전 행안부 장관은 이거는 국무회의였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누구 말을 믿어야 될까요? 그리고 이거는 불법 계엄이 아니었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렇다면은 이 국무회의 정당성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계엄에 찬성했느냐 반대했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한덕수 총리는 모두 다 반대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 얘기로는 찬성하는 국무위원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계엄이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는 이상민 전 장관의 진술에 따르면 찬성한 사람이 이상민 장관 아니었겠습니까? 그 논리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국무회의가 정상이 아니라고 모두가 인지하고 있었고 농림부 장관 예를 들어도 뭐 5분도 채 안 됐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실질적인 열띤 토론이 있었고 이게 정상적인 국무회의였다. 어떻게 행안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모두가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 생각하기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김용현의 주장도 비슷하거든요. 1시간 반에 걸쳐서 국무회의가 진행이 됐고 뭐 오는 대로 뭔가 얘기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하고 상당 부분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정확하게 언제 끝났느냐 안 끝났느냐 이런 얘기도 오는 대로 그냥 얘기를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심의를 오는 대로 심의를 했다라는 그 김용현의 주장과 매우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계엄 해제 국무회의는 안건 번호가 지난번에 저희가 봤다시피 정확하게 부여가 됐는데 네. 계엄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는 안건 번호가 없었잖아요. 계엄을 의결하는 예. 그 안건요. 네, 심의죠. 예, 심의요. 예, 거기에는 안건 번호가 없었고 명확하게 회의록도 없었다라는 거를 저희가 행안부가 국회 보고한 것을 통해서도 이미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가장 열띤 토론이 이루어진 잘된 국무회의였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는지 진짜 이상민 전 장관 굉장히 낯이 두껍다라는 예.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고요. 뭔가 이 절차적 정당성이 있었다라는 주장을 하고 싶은 모양인데 이미 절차적 정당성은 없었고 통보도 국회에 안 됐고 부서도 제대로 안 됐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위헌성, 위법성은 이미 저희가 여러 차례 논의한 바가 있었죠. 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집중하는 이유는
법적으로 비상계엄의 절차와 요건을 잘 지켰느냐 이 부분을 따지기 위해서인데 이상민 장관이 일단 정상적인 국무회의라고 다 생각했을 것이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김용현 전 장관이 한덕수 총리에게 비상계엄을 보고하는 것을 못 봤다. 안건이나 자료를 받은 것도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 앞뒤가 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글쎄 뭐 본인이 현장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시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과 관련한 보고를 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해서 그 과정이 없었다라고 단언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그게 1%의 가능성이라도 우리가 확인을 못했지만 있다면 그걸 저는 확실한 증거로 채택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이번 그 탄핵 재판에는 크게 세 가지 줄기가 있는 거죠. 헌법 82조에 국무회의를 의결해야 하고 국무회의의 부서를 통해서 진행이 돼야 하는데 그게 있었느냐 없었느냐. 두 번째는 계엄령법을 위반했느냐. 그러니까 포고령 1호가 국회와 지방의회의 정치활동을 전면 중지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계엄령법을 위반한 것이냐 안 한 것이냐. 마지막으로는 국회가 정상적인 작동, 권능, 그러니까 계엄을 해제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느냐 안 하고 있는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82조와 관련한 내용은 절차적 정당성을 지켰다는 점을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절차적 정당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덕수 국무총리나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금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고 다른 두 분은 자신들은 절차적으로 정당하게 진행됐다고 판단하고 증언하고 있으니까 결국엔 이렇게 엇갈리는 진술에 대해서 헌법재판관 분들께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볼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용남 의원 법적 절차를 잘 지켰느냐라는 점에서 법조인 시각으로 볼 때는 어때요? 법률적으로는 일단 국무회의 자체가 아예 성립한 적이 없다고 보는 게 맞겠죠. 예. 왜냐하면 모든 국무회의의 안건은 말로 해서 말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서면으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근데 안건 보고된 서면도 없었고 그 무엇보다도 다들 여러 번 언급하셨습니다만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부서 그러니까 서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국무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에 대해서 회의록이 작성이 돼야 됩니다. 이거 지금도 없어요. 아예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무위원들의 부서도 이루어진 적이 없고 회의록은 아예 처음부터 작성도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남아있는 회의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법률적인 관점에서는 아예 국무회의라는 건 그날 밤에 적어도 계엄 선포 이전에는 없었다고 보는 것이 법률적으로 정확한 해석일 것 같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국무회의라고 생각했다 다들 뭐 이게 생각 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국정 운영은 저렇게 우기는 것은 일단 절차적 요건은 갖췄다고 주장을 하는 것인데 뭐 절차뿐만 아니라 계엄 선포를 위한 실질적 요건 어느 하나도 갖춰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 국무회의를 여러 차례 참석해봤던 저의 경험으로 봐서 그 절차적인 문제를 한번 얘기 좀 드려볼게요. 한덕수 총리도 그 얘기 했던데 국무회의를 하려면 사전에 이제 공지를 해야죠.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공지를 해야 되고 몇 차 국무회의 이런 거죠. 한다라고 하는 미리 알려줘야 되고요. 국무위원들에게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보장을 해야 되죠. 사전에 안건도 알리나요? 안건도 알립니다, 당연히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진행 발언을 해야 되거나 뭐 별도 보고를 해야 되는 것도 미리 행안부를 통해서 보고를 해서 그게 안건으로 상정이 돼야만 그 발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정도 되는 나라에서 일국의 국무회의가 그렇게 난삽하게 운영되는 게 아니거든요. 개의 선언이 없었다는 얘기는 그 바로 다음에 있어야 될 국회에 대한 경제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다음의 순서가 제안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제안 설명도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무회의가 갖춰야 될 가장 기본적인 핵심적인 요건, 그 요건 자체를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안 지켰고 말씀하셨듯이 부서도 안 했고 회의록도 없고 그러니 앞뒤 입구와 출구도 다르고 그 안에 있는 몸통에 해당하는 국무회의의 절차적 진행 이것마저도 다 무시한 국무회의였기 때문에 그런 국무회의는 에 대해서는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가
일도 없는 것이죠. 예,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혹시 네. 예, 아니, 반박 제 있으시면 의견은 네. 아니고 예.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는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한 부분 있잖아요.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 절차적 위법 없었고 계엄은 극도의 보안을 필요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후에 전자결제가 가능하다라는 설명을 윤석열 대통령이 굳이 본인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한 것은 이건 정치적 판단을 했다는 거겠죠. 계엄과 관련해서 미리 자신은 알리면 보안이 셀 수 있고 네. 사후에 충분히 문서로 결제가 가능하다, 전자결제가 네, 가능하다. 이건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주장한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재판관 분들이 그게 절차적 정당성을 지닌 것이냐 안 지닌 것이냐가 중요한 재판의 쟁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판결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알겠습니다. 12월 3일 날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무위원들을 불렀잖아요. 저는 법률적으로는 뭐 국무회의라고 부를 수가 없는 미팅이었습니다만 근데 이상민 전 장관의 진술을 들어보면 10시 22분 경에 비상계엄 선포의 방송이 나간 이후에 대통령이 다시 왔어요. 그러니까 장관들이 모여있던 자리에 다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럼 보안을 요한다고 하면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만 전 국민이 TV를 통해서 비상계엄 선포된 걸 다 지켜본 이후에는 보안 유지라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이후라도 뭐 부서를 비롯한 회의록 작성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지금 12월 3일로부터 지금 2달이 훨씬 지난 지금 이 시점에도 아무것도 이루어진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안 유지를 위해서 뭐 부서나 회의록 작성을 안 했다? 그거는 약간 변명을 대도 너무 유치한데요. 좀.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이 시각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집중 신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이 속보로 전해지면 저희가 가장 빨리 전해드리도록 하죠. 자, 다음 이슈 이수진 앵커가 브리핑하겠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대통령 탄핵 소추와 구속 기소까지 국가적으로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계엄으로 비롯된 현 상황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이런 말이 이어졌습니다. 현 정부가 출범한 지 3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거시경제가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성과를 홍보하는 것도 때론 필요하긴 하지만 지금이 그럴 때냐 이런 비판이 곧바로 제기됐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모든 책임을 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씌우려 한다고 반발했는데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이재명 대표는 대북 송금 사건,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공소유지하는 이 대표 수사팀의 족쇄를 채워 네, 40분가량의 연설에서 민주당 44번, 이재명 대표 19번을 언급했습니다. 반성과 비전은 없고 상대에 대한 비난만 난무했다며 여당임을 포기한 것 같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네,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민주당이 44번 등장했고 이재명 대표가 19번 등장했습니다. 일단 계엄 사태에 대한 사과를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곧바로 야당 얘기로 접어들었어요. 사실 이제 야당 대표 연설 같이 보였죠. 그리고 앞부분에 잠깐 사과하는 걸로는 뭐 턱도 없이 모자라고요. 40분간 석고대죄해도 국민들이 지금 분이 풀릴까 말까 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3년간 잘한 것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야당 탓하고 이재명 대표 탓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피의자는 불법 계엄 이후에 구속되기 전까지 2년 반 넘게 계속해서 전 정권 문재인 대통령 탓 이렇게 일관했거든요. 뭘 해도 탓 이렇게 했었죠. 그런데 이 불법 계엄 사태 이후 내란 사태 이후에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탓을 합니다. 그런데 계엄을 이재명 대표가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권당으로서
신뢰를 못 받고 있는 것이고 내란 동조 세력이다라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이르러서까지 야당 탓을 하고 이재명 대표 탓을 한다는 것은 도대체 이렇게 함으로써 정신 승리가 되는 것인지, 이재명 윤석열 피의자가 탄핵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파면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대선 준비는 누구보다도 지금 물밑에서는 국민의힘 주자들이 더 굉장히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 듯한 그 느낌은 모두가 갖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의 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보면서 여전히 반성도 없고 그냥 접견 가고 또 그 극우 세력, 아스팔트 우파 세력들하고 함께 집회 참여하는 의원들 보면서 정말 비슷하구나. 각 개인의 의견일 뿐이다. 의원 개인의 뭐 소견일 뿐이다. 이렇게 변명은 하고 있어도 지도부의 생각도 비슷하구나. 이런 거를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던져준 메시지일 뿐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언급이 많을 수밖에 없는 우리 정치 현실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우리 정치를 망치고 있었구나라고 각성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건 아닌가요? 이 탄핵 반대 여론이 이렇게 조금씩 커질 수 있었던 것도 저는 그동안 우리 한국 정치에 대해서 일정 부분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사람들이 와, 정말 계엄 이후의 상황을 보니까 이 계엄이 이 불법적인 계엄이라는 것에 저는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만, 이 계엄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일삼았던 탄핵과 특검, 그리고 또 예산 삭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판 여론 계속 커지고 있는 것 아닌가요? 사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당시에 뭐 대통령,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제왕적 야당 대표의 역할을 했었고, 지금도 누가 뭐래도 여의도 대통령으로 군림하다시피 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이런 부분을 지적하지 않고 어떻게 교섭단체 연설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국민적인 그 주의를 환기시킨다는 차원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언급이 없을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 중에서 계엄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는 조치였다면서도 그 원인을 야당 때문이다, 야당의 폭거 때문이다 이렇게 지목을 했는데, 이건 글쎄요, 뭐 저희가 방송을 하면서도 여러 차례 이런 의견들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윤 대통령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 윤 대통령의 기존의 주장, 또 옥중에서 하고 있는 지금 정치적 주장, 헌재에서 자신이 피소추인으로서 하는 발언들과 맥락을 지금 같이 하겠다는 것을 봐야 되나요? 예, 똑같은 얘기를 오늘 양쪽에서 다 했죠. 헌재에서 하고 국회에서 하고 모든 걸 다 야당 탓하고 남 탓하는 것은 그럴 거면 뭐하러 집권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집권의 이유는 자신이 펼치고 싶은 얘기를 정책을 그리고 비전을 자신의 이름으로 책임지고 그것을 국가를 운영함으로써 달성시키려고 하기 위해서 집권을 하는 건데, 남 탓만 2년 반째 계속 했던 것이고, 지금 막바지에 와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도 계속 남 탓만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정도 되면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민주당 그리고 야당 탓을 계속 하는 거 보면 오늘 저는 보고 있으면서 참 애처롭다. 어찌 보면 짠하다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예. 명색이 집권당의 원내대표가 나와서 본인들에 대한 이 실수 그리고 잘못 이거에 대해서 겸허히 반성을 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국가는 어떻게 더 회복시키고 어떻게 다시 정상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자기 비전을 얘기하면 그것으로서 자기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건데, 오늘까지마저도 남 탓으로 일관했거든요. 예. 그 이재명 대표 그리고 민주당 탓도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 탓도 6번이나 했습니다. 그랬나요? 예. 그래서 그 남 탓의 이 범주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모든 것이 다 남 탓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을 오늘 다시 한번 보여줘서 우리나라의 지금 집권당의 현실이 우리 상황의 지금 현실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싶고, 마지막에는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이 정도로 계속 얘기할 정도가 되면 그 사생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정말 오늘 애처롭고 짠한 예. 연설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네, 김용남 의원님. 뭐 비상계엄을 왜 선포했는지의 이유에 대한 것은 뭐 길게 논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성과도 있었다고 하면서 언급한 이 정부 들어서 거시경제 지표가 안정화됐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최근에 좀 국어적 표현이 바뀌었나요? 경기 침체를 안정화라고 표현하나요?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최근에 국책연구기관인 KDI의 발표에 의하더라도 올해 경제성장률 그 예상치를 1.6%로 발표했거든요. 근데 예. 우리나라 경제 사이즈 정도에서 미국보다도 훨씬 떨어지는 경제 성장률은 사실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거시 경제 지표가 안정화됐다라고 표현하는 거 보고 정말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예, 이른바 자화자찬을 했다 이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세 번째 이슈도 오늘 굉장히 뜨거운 이슈입니다. 명태균 씨가 직접 또 입을 열었는데 명태균 특검법안 추진과 함께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수진 앵커가 브리핑하겠습니다. 22년 총선 그리고 20년 선거, 21년 선거 등 각 선거에 부정 여론조사가 있었고 불법적인 여론조사가 있었고 이것을 어떻게 후보들과 주고받았는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이권 개입이 있었는지. 개혁신당을 포함한 야 6당은 오늘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명태균 씨가 이 특검법을 반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명태균 특검법의 표적은 표면적으로는 일단 명태균 씨입니다. 특검이 진행이 되어서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 명 씨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명 씨는 특검은 자신이 진정으로 바라는 바라고 말했습니다. 오세훈, 홍준표 시장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특검 내용에 포함시켜달라고 했습니다. 이 언급된 인사들은 이미 명 씨 주장을 반박하거나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죠. 법안 발의자들도 특정인을 겨냥한 건 아니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특정인을 겨냥했다라기보다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선거제도 자체에 부정과 불법이 개입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특검을 통해 진상조사를 하자라는 취지에서 발의했습니다. 굳이 겨냥했다면 윤석열과 김건희를 겨냥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2월 안에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명태균 씨가 검사 11명이 내 인생을 털었다 이런 주장까지 했네요. 첫 번째 궁금한 점, 명태균 씨는 왜 이 시점에 다시 입을 열었을까요? 그 명태균 씨가 12월 3일 개업날 6시에 특검 요구한다. 그러면서 입장문을 낸 바가 있어요. 예, 우리 그리고, 방송에서도 다뤘죠. 예, 그리고 명태균 씨는 검찰 못 믿겠다. 나는 특검을 원한다라고 시종일관 요구를 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는 당연히 지금 환영한다라는 입장을 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 계엄 내란 사태에 이르러서 명태균 소위 게이트가 조금 여론의 중심에서 조금 밀려난 느낌은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계엄 사태가 없었더라면은 이게 가장 지금 폭발적인 이슈가 됐을 겁니다. 한참 지금 이런저런 뭐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황금포 3개하고 USB 하나가 입수가 되면서부터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리고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을 것인가에 따라서 굉장한 폭발력을 가질 것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지금 이 내란 사태가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네. 약간 뒤로 밀렸습니다마는 다시 언젠가는 그 이슈의 중심에 올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국민의힘과 또 이 정권의 관계자들이 굉장히 많이 연루가 돼 있고 여러 의혹들을 안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야 6당이 오늘 이제 이 특검법을 발의를 해서 2월 중에 처리 목표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명태균 씨로서는 할 말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리고 예. 본인이 계속해서 특검을 요구했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런 입장 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특검법의 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추이에 대해서도
굉장히 본인이 관심 갖고 지켜보겠죠. 할 말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할 말은 많을 텐데 그중에서도 지금 보시다시피 특정 인사의 이름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대선 주자로 꼽히는 분들이죠. 여당에서요. 그래서 뭔가 지금 국면에서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명태균 씨의 언로가 완전히 다 막혀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본인의 변호인 또 최근에는 여러 민주당 인사들이 그 명태균 씨를 면회를 가서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메시지를 전달했거든요. 지금 명태균 씨가 다시 입을 열기 시작한 것은 민주당이 명태균 게이트를 매개로 특검을 발의하겠다라고 하니까 이 시기에 그러면 본인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가장 자신의 목소리가 크게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한 특검법은요, 그 지금까지 제기했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이름만 바꾼 포장가리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포장가리요. 예. 그리고 특검이라는 것이 그동안 운영되어 왔던 거 다 아시겠지만 예외성과 보충성이 있어야 되지, 피의자가 이거 특검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특검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정치적으로 본인들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국회 내에서는 본인들만으로도 충분히 특검을 발의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여론을 확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치 공세를 펴는 거죠. 여야 합의 없다면 분명히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론을 일단 만들어서 우리 당과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겠다라는 차원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근데 검찰에서 수사 중이긴 한데 수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일단 11월, 12월, 1월, 2월까지 계속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지만 뭔가 수사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고, 당사자, 피의자가 검찰 수사는 불신한다라는 입장을 변호인을 통해서 밝힌 상태거든요. 그리고 검사가 황금폰에 대한 증거인멸 교사를 했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글쎄, 뭐 검사가 증거인멸 교사를 했는지는 사실관계를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제 기억으로는 명태균 씨가 구속된 게 작년 11월 15일경으로 기억이 됩니다. 예. 그러면 대략 석 달 전이거든요. 물론 애초에 명태균 씨에게 그 혐의점으로 주어졌던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이거는 진작에 기소가 됐습니다만, 사실은 더 큰 덩어리라고 생각됐던 여론조사와 관련한 어떤 선거법 위반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명태균 씨와 관련된 중진 정치인들의 문제는 전혀 진척된 바가 알려지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명태균 씨의 신병을 확보한 지가 석 달이 다 돼가는 와중에 제대로 된 수사 결과가 아직 발표가 안 되고 있다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특검 수사를 한번 거쳐야 되지 않나 싶고요. 사실은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에서 다른 부분은 다 제외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양평고속도로의 노선 변경 문제, 도이치모터스와 또 삼부토건의 주가 조작 문제, 그리고 대통령 관저 개보수 공사와 관련한 어떤 의혹 부분은 다 제외하고 예. 명태균 씨 관련된 부분만 특검 수사를 좀 해보자고 하는 것인데, 특검이 매번 여러 번 언급은 됐습니다만 이 정부 들어서 3년 동안 특검 수사가 이루어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예. 지금쯤은 한번 해야 될 때가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공천 개입 여부만 따로 떼서 보겠다는 거잖아요. 조국혁신당도 함께 발의를 했는데 앞서 이제 정광재 위원은 포장지갈이다라고 네. 표현을 했는데 그 부분 동의는 안 하시겠지만 당연히 할 수가 없죠. 특검 추천 권한이 그동안 김건희 특검법에서도 계속 논쟁적이었고 거부권 행사의 사유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네. 이번에 뭔가 달라졌습니까? 네, 3자 추천, 소위 말해서 대법원장의 추천으로 이렇게 명시를 했고요. 예. 당연히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의 제2여구권 행사에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런 판단들을 한 것으로 다들 평가하고 있고요. 그런 판단들을 다 했습니다. 근데 그동안 이제 특검에 관련돼서 추천 권한과 관련된 시비를 계속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정말 실질적인 진실에 관련돼서 검찰에게 계속 맡겼으나
기소한 내용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기소되지 않고 수사조차도 안 된 사안이 계속 넉 달여째 이어졌다면 검찰의 수사 의지라든가 검찰에 의한 진실 규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시점에 도래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특검 사례를 보다 하더라도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지 못한 것, 그런 것들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높을 때, 그리고 그것이 집권자와 연관이 많이 되어 있는 검찰에 의해서 그런 일이 있었을 때는 객관적 수사를 위해서 특검을 한 사례가 예. 대한민국의 역사에 10번 이상이 있었죠. 예.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결단을 해야 될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명태균 특검법이 있기 전까지 쭉 그 계엄과 관련돼서 같이 좀 보시면, 내가 구속되면 한 달 안에 아마 하야할 것이다. 하야 또는 탄핵이다. 뭐 그렇게 것이다. 주장을 했죠. 예, 그리고 계엄하고 바로 직전에는 내가 황금폰을 야당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런 얘기하고, 탄핵 당일에는 계엄 당일에는 특검법을 발의해달라, 특검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제 특검에 대한 요청, 명태균의 입을 통해서 계엄이 더욱더 촉발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의 국가의 혼란 상태를 나온 비상계엄까지 연결된 명태균 게이트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서 정확히 밝혀져야 된다.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표장갈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방해를 하고자 합니다마는 이제는 그렇게 잘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명태균 씨의 이른바 황금폰이 비상계엄의 트리거, 그러니까 시발점이 된 것으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 씨 측에서도 관련된 오늘 주장이 나왔는데,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입니다. 윤석열, 김건희 귀에 들어갔다. 그 정도만 말하겠다. 우리는 윤 대통령이 쫄아서 비상계엄을 했다고 생각한다. 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거든요. 이게 여의도 정가에서는 그동안 좀 설로 돌았는데, 명태균 씨의 변호인 입을 통해서 그런 해석이 나온 것은 뭐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비상계엄을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그렇게 했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계속해서 뭐 야당에 대한 경고형이었다, 부정선거 때문이었다, 예산을 다 깎아서 그렇다, 뭐 온갖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설득력이 매우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명태균 씨와 뭔가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 또 민주당에게 다 그 핸드폰이랑 줄 수 있다. 예. 관련 그 증거들을, 그 얘기 나온 뒤에 바로 이렇게 전격적으로 계엄을 선포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떠돌았었죠. 그러지 않고서는 도대체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된다라는 얘기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명태균 씨 이야기는 박근계 의원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며칠 전에 보도가 된 것 같은데, 쫄아서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죠. 매우 강하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윤석열 피의자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계엄을 제대로 할 것 같으면 주말에 하지 왜 주중에 이렇게 했겠느냐라는 얘기도 바로 이런 일 때문에 명태균 씨가 이렇게 다 녹음 파일이 있다는 것도 알려줬고, 그다음에 내가 민주당에게 이 증거들 다 줄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을 그대로 빌자면 쫄아서 바로 평일에 했다는 게 굉장히 설득력 있는 이유로 들리거든요. 더군다나 무슨 탄핵소추를 권성동 원내대표 뭐 20몇 번을 하고 뭐 예산이 어떻고 막 얘기했습니다마는 신원식 안보실장의 오늘 헌재에서의 증언에 따르면 작년 3월 안가에서도 이미 이 비상한 조치들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안가 회동이 한 서너 차례 있었던 것이고, 그때 이 계엄에 대한 이야기들도 상당 부분 나왔던 거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탄핵소추가 뭐 있었고 예산을 다 깎아서 그렇고 박준섭 경제수석 나와가지고 대왕고래 예산 깎아서 그렇다, 실패한 대왕고래, 그 얘기까지도 황당하게 들리는 것은 그냥 사후에 갖다 붙인 이유들일 뿐이지 애초에 계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명태균 씨 건과 여당이 줄 수 있다, 야당이 줄 수 있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그 계엄 당일날 옥중에서 특검 요구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그날 전격적으로 단행을 할 수밖에 없던 어떤 트리거가 된 게 아닌가라고 저는 분석합니다. 예. 지금 얘기하신 것은 근데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추측의 영역이고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왜 12월 3일에 계엄을 선포했는지에 대해서 본인의 입으로 직접 이야기한 적은 없지만 나경원 의원의 이 최근 접견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12월 2일에 감사원장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보고가 이루어졌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본인은 이 계엄과 관련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생각이었는데 그걸 보고 결정적으로 계엄을 해야겠다라고 네. 이 뜻을 전했어요. 그런데 직접 계엄을 선언한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주변적인 것들로 이게 계엄의 결정적인 스모킹 건이나 트리거가 됐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본인의 그 설명을 너무 무시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결과적으로는 감사원장이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을 하려고 했냐면 전 정부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의혹과 관련한 감사가 진행되고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까지 본인의 의지대로 감사를 하려고 했는데 거대 야당이 그거 못하게 막으려고 감사원장 탄핵했다는 측면에서 그것에 대한 분노감에 계엄을 했다고 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더 큰 무게감이 실린다고 생각합니다. 예. 대통령이 평소에 아니면 지금 이 상황이라도 진실만을 얘기하고 다른 얘기를 안 하는 사람으로 여겨진다면 혹시라도 뭐 들어볼 가치가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실에 있어서 사실과는 다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명태균 씨가 사용하던 PC, 퍼스널 컴퓨터를 지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검찰에서 포렌식으로 살려서 그 PC에서 복원된 내용의 수사 보고가 작성된 것이 약 120페이지 정도 분량의 수사 보고가 작성된 것이 작년 11월 4일입니다. 근데 이런 언론의 그 집중 조명을 받는 수사에 있어서는 중요한 수사 단서나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중간에 검찰에서는 정보 보고라는 형태로 대검찰청이나 법무부에 계속 그 내용을 다 보고를 합니다. 그때. 근데 11월 4일에 보고가 된 게 대통령실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죠. 근데 핸드폰에 비하면 아주 적은 정보량일 수밖에 없는 복원된 PC에서도 그렇게 많은 양이 나왔는데 핸드폰 3개와 또 USB 하나에 들어있을 양은 더 어마어마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논리적인 순서나 아니면 어떤 그 자료가 공개되는 순서로 보면 명태균 씨의 이른바 황금폰과 USB 내용 때문에 비상계엄을 서둘렀다. 이렇게 보는 게 보다 상식에 부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보면은 이제 해석과 추측과 뭐 이런 것들이 뒤섞여 있긴 합니다. 근데 합리적으로 이걸 해석하느냐 혹은 반박하느냐 이런 문제인 것 같고요. 일단 대통령은 표면적인 이유로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감사원장 탄핵 추진 등 야당의 문제를 거론을 했고요. 당사자 중에 또 한 명인 명태균 씨 측에서는 이게 황금폰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 명태균 특검 추진이라든가 아니면 명태균의 진술 이런 걸로 인해서 계엄이 이루어졌다라고 또 주장을 하는 건데 그렇다면 당사자인 명태균 씨가 이런 주장을 할 정도면 이런 질문을 드려보죠. 황금폰엔 도대체 뭐가 들었길래 가장 잘 알고 있는 명태균이 그런 주장을 했을까? 이건 우리가 따져볼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네, 당연히 그렇고 그게 김건희 여사 그리고 윤석열과 관련된 내용이 직접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상식적인 선을 우리가 또 생각해봐야 되는데 명태균에 관련된 검찰 수사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수사가 이루어지면서 꼭지점을 향해 갔어야 되는데 옆으로 활짝 펼치면서 본질을 흐트러뜨리고 모든 이제 국민의힘 관련돼 있는 많은 분들이 다 거론이 되기 시작하면서 본질을 흐리는 검찰 수사가 계속 이루어져 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명태균 씨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검찰 수사에 대해서 대단히 문제 제기를 많이 했고 그러니 특검을 하자. 내가 황금폰도 낼 테니까 황금폰을 내봤자 검찰의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니 야당이 주겠다, 민주당이 주겠다 하고 그다음에는 특검하자.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황금폰의 내용에는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과 김건희에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검찰의 이러한 수사가 작년 12월 달에 그 계엄 사태 이후에 검찰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가 전혀 외부에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태균에 대해서 몇 가지 계속 조사를 하고 참고인에 관련된 조사를 합니다만은 그 결과가 계속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특검법이 그런 그 검찰의 수사 의지가 없는 것에 대해서 보완적인 성격, 계속 얘기하시는 보완적인 성격이라도 빨리 해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오늘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다.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야당 6개 당이 공동으로 발의했는데 다 같이 뭐 특정인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명태균 씨가 특정인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맞물려서 정말 야당에서 여당 몇몇 인사들을 생각하고 이 법안을 추진하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해석도 나올 수밖에 없어요. 김유정 의원은 그런 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글쎄 이제 굳이 야당이 이 상황을 이렇게 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공교롭게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냥 제대로 수사했다라면은 명태균 소위 리스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제대로 수사가 돼야지 마땅하겠죠. 그런데 예. 뭔가 진척도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냥 격가지만 흔드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특검으로 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고요. 더군다나 김건희 무슨 특검 중독이다, 뭐 거부한다. 지금 곧바로 반응을 그렇게 국민의힘 내놓고 있는데 예. 뭐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그렇게까지 그 방해하고 반대하고 거부권 요구하고 이렇게 했으면 적어도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는 본인들도 좀 털고 가야 될 그런 양심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거론되는 모든 인사들은 나는 떳떳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명태균 씨가 이렇게까지 아주 노골적으로 뭐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그런 그 얘기가 있고 또 홍 시장에 대해서도 아주 욕설 가까운 얘기를 또 그동안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네.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그거를 털고 가지 않으면 아마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면 그 중간에 그 과정에 어떻게든 이런 그 내용들, 진실들이 비집고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그게 본인들한테 과연 유리할까요? 미리 털고 가겠다고 마음 먹고 제대로 얘기를 하는 게 그게 맞을 것 같은데 그 조기 대선 국면이 굉장히 명확해지고 본인들의 후보군들에게 불리한 상황이 될 것 같으니까 이것도 거부한다 이렇게밖에 안 보여지는 거죠. 예. 자, 국민의힘에서 몇 가지 입장이 나왔는데 제가 반론 차원에서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 자막으로 저희가 좀 전해드렸는데 명태균 특검법에 특검 중독이다, 검토 가치가 없다라고 여당에서 입장이 나왔고요. 여당 대변인이 옆에 계시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 민주당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특검과 탄핵뿐이냐라고 반문을 했고요. 민주당의 특검 중독증은 불치병 수준이다. 검토 가치가 없다. 이런 입장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몇 마디만 보태겠습니다. 아, 더 있습니까? 네, 명태균 씨가 지금 언로가 제가 막혀 있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특검과 관련한 민주당의 논의가 시작되니까 본인의 페이스북인가에 통해서 변호인을 통해서 특검에 대해서 자신은 찬성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지금 자신이 수사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세간에 알려지지 않는 내용, 이게 정말 범죄가 되고 국민의힘의 악행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알리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구체적인 사안은 지적하지 못하고 특정 후보는 나쁘다, 특정 후보는 양아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홍준표 대구시장이 명태균 씨에 대해서 명예훼손하고 사기 미수 혐의로 고소를 했거든요. 이렇게 법률적인 사안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명태균 씨도 법적인 책임을 질 게 있다면 쳐야 하는 거고 반대로 오 시장이나 홍 시장이 정치적으로 책임져야 하거나 혹은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예. 이렇게 명태균 씨가 자꾸 언론 플레이 또는 민주당과 야합하는 모습으로 정치 공세에 가담하는 것은 옳은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근데 정말 그 잘못된 게 없다면 그 정치인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라도 특검 수사를 거쳐서 결백함을 입증을 받는 게 낫지. 지금 이 상태로 특검을 계속 여당이 거부를 하면 오히려 여당 정치인들이
뭔가 진짜 잘못된 점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당이 특검을 끝끝내 반대하는 거로 비춰질 수밖에 없고 뭐 이제 머지않은 시기에 만약 조기 대선이 실시된다면 지금 언급된 정치인들이 대선에 잠재적 주자로 출마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 예. 본인들의 선거 출마를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서 의혹을 털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예. 김희정 의원은요? 뭐 이 명태균 리스트로부터 자유로운 후보가 국민의힘의 후보가 되면 되죠.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여러 의혹을 달고서 후보가 된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지 않아도 내란 세력에게 다시 정권을 맡길 수 있느냐? 아까 탄핵 찬성하는 의견이 60몇 프로 나온 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국민 여론은 이미 돌아섰다고 생각하는데 다음 대선에 누구를 뽑을까 기약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이런 리스크를 안고 국민의힘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리스트나 오세훈 시장이나 이를테면 또 이준석 뭐 의원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던 바가 있고 홍준표 시장도 마찬가지고 이걸 뭐 야당이 이 이름들을 나열한 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예. 명태균 씨를 통해서 나온 얘기들 아닙니까? 여러 가지 일화들과 뭐 여러 가지 의혹들이 그러니까 야당이 만들어낸 어떤 이런 상황도 아닌 바에야 털고 가는 게 맞겠죠. 그런데 특검 중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정권 들어서 특검이 뭐 하나 이루어졌습니까? 계속해서 거부권 행사하고 다 무산되고 폐기 처분되지 않았습니까? 21대와 22대 국회를 걸쳐서 그렇게 되고 있는데 정말 국민의힘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고요. 인과응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지는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준석 의원 얘기 나왔으니까 이준석 의원이 뭐 거론된다라는 얘기는 있긴 있는데 개혁신당에서 공동 발의했단 말이에요. 야 6당으로서. 이 얘기는 이준석 의원도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의미로 봐야 되는데 예.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개혁신당의 공동 발의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 오히려 떳떳하면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없는 거죠. 지금 예. 창원지검에서 그동안의 수사가 지지부진하고 별다른 수사 성과가 발표된 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지부진한 검찰 수사에 계속 매달리기보다는 특검을 통해서 확실히 뭐 혐의가 있는지 뭐 잘못된 점은 혹시라도 없는지 이거를 확실하게 증명받고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런 결백을 입증받는 절차가 오히려 관련된 것으로 지금 그 거론이 되는 정치인들 입장에서도 본인들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특검 절차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이게 이달 내에 처리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처리를 하려면 일단 과반수가 있으면 되니까 네. 뭐 야당만으로도 네. 충분히 처리는 될 것이고 다만 최상목 권한대행이 또 거부권 행사할 경우에는 제의를 해야 되는데 제 네. 의결은 200석이 필요하고 네. 그럼 결국 국민의힘의 이른바 이탈표가 필요한 상황인데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매우 부정적으로 보는 게 정상적인 판단인데 상식적인 판단인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달리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제2요구권을 행사하고 만약 행사한다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로 다시 돌아오겠죠. 그러면 제2투표를 다시 할 텐데 제2투표를 하는 시점은 아무래도 윤석열이 파면된 이후가 될 개연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면 조기 대선으로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파면 이후에 윤석열과 절연을 해야 되는 정치적인 이유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예. 또 하나는 현재 한동훈 전 대표가 아직 뭐 기지개를 켜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한동훈 대표 이 주요 주자들 중에 이 명태균 게이트에 관여되지 않는 사람은 지금 대권 주자 중에는 이 한동훈 대표 정도 수준이겠죠. 예. 김문수 장관도 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본인이 지금 고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가 관력이 없는 때가 묻지 않은 사람. 그래서 한동훈 대표 쪽의 이탈로 인해서 이것이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예. 꼭 한 가지는 그 여러 변수가 있겠지만 윤석열 파면 이후에 있을 제2투표가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지금 부정적인 예상이 많이 있는데 통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동훈 대표 측 의원들이
찬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니까 정강재 위원이 묘한 미소를 말씀드려야 지었습니다.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진실 규명보다는 정치 쟁점화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예. 이것을 뭐 정파적 이익 때문에 명태균 특검법이 재의결 과정에서 한동훈 의원들이 이탈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정파적 이익이 아니라 이게 정치 공세 성격이 강하다면 제가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에게 조언을 한다면 예. 이런 정치 공세적 특검에 대해서 어떻게 찬성할 수 있겠느냐라는 조언을 올리고 싶습니다. 예. 아니 윤석열 예. 대통령의 그 유명한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예.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은 검찰이 빨리 지금 수사해달라라고 촉구하고 있고 홍준표 시장은 나 잡으려고 발악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정말 기분 나쁘고 나 정말 깨끗해 이렇게 주장하고 싶으면 국민의힘을 향해서 외쳐야 됩니다. 이 특검법은 반드시 받아야 된다. 찬성표 던져달라. 이렇게 해야지만 혐의를 벗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죠. 이달 내에 처리가 된다고 하니 이런저런 일정들을 고려하면 대선 전국에 영향이 꽤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분 고맙습니다. 방금 임플란트 끝났어. 이제 신경 안 써도 돼. 신경 쓰셔야죠. 관리 안 하면 붓고 피나다가 다시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그러니까 검가드로 잇몸 관리. 검가드 2025 오징어 게임 3 전 세계 터짐. 기대감 터짐. 시작합니다. 준비됐어? 6월 27일 오징어 게임 3 넷플릭스. 비렉스 트리플 체어. 집중이 필요할 땐 워크 체어. 휴식이 필요할 땐 릴렉스 체어. 회복이 필요할 땐 마사지 체어. 세 가지 능력을 하나의 의자에. 코웨이 비렉스. 여기도 콘드로이친, 저기도 콘드로이친. 비슷비슷한 이름들에게 따라할 수 있는 건 비슷한 이름. 딱 거기까지. 다양한 국가에서 연구된 관절 연골 건강지표 개선 확인. 이 정도는 남아야 이름값 하는 콘드로이친. 관절엔 콘드로이친 1200. 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피해자의 인권과 가해자의 인권은 원칙적으로 다 존중이 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피해자의 인권에 대해선 이런 방구 없던 인권위가 가해자의 인권을 강조한다는 점입니다. 비상계엄의 가장 큰 피해자는 유무형의 고통을 받은 시민, 그리고 우리의 헌정 질서입니다. 이에 대해선 인권위가 무엇을 하였는지 의문입니다. 특히 자신이 기억하는 사실을 진술한 증인들이 모의했다거나 조작했다는 식의 공격을 받고 있는데 이런 가해 행위에 대해 인권위가 무엇을 하였는지도 의문입니다. 인권위는 세계 인권 선언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세계 인권 선언은 비극적 만행을 저지른 2차 세계대전을 반성하고 폭정과 억압을 막자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따라서 지금 인권위의 판단은 앞뒤가 바뀌어도 한참 바뀌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그건요. 육아. 아침 침대. 침대는? 과학. 모두가 아는 숙면 공식. 침대는 과학이다. 에이스 침대. 시간이 흐르면 사라지는 가치. 이미르가 뒤집다.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가치. 레전드 오브 이미르. 지금 사전 예약 중. 근육통 완화, 혈액순환 개선, 추간판 탈출증과 퇴행성 협착증 치료, 생리통 치료에 도움을 주는 마스터 V7. 이러니 해볼 수밖에. 세라젬. 카리나와 카리나의 이탈리아 페어링. 스트롱 앤 스윗. 크리미 앤 클래식. 파스쿠찌가 제안하는 이탈리아 페어링. 파스쿠찌. 네, 오대영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